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네,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큰 사건이 있었죠. 정말 나라가 다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후 그래도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합하고 또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또 저도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작가와 만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산 정혜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거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서러워 나 익숙한 듯이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정답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상처 같은 말을 내뱉고 예쁜 말을 찾아 헤매고선 한숨 같은 것을 깊게 내뱉는 거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서 다 괜찮다고 되뇌이다가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선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네, 파도 소리가 울리면서 끝이 나는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왔는데요. 이제 앞에 작가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용 작가님이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의 주제가 있어요. 이제 제목이 아들에게 추앙받고 싶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오늘 같이 풀어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웅입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알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누구라는 거야? 이렇게 듣보잡이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산의 청취자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본인 소개를 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도대체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번에 아들에게 추앙받고 싶다. 이 책 날개에 보면은 내 소개글을 실었어요. 그걸 읽어드릴 수도 없고 한번 읽어드릴까요? 변사처럼 쓰셨잖아요. 변사. 변사처럼 읽으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아들에게 추앙받고 싶다의 저자 소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야기꾼, 소설 쓰는 노동자다. 저자가 이야기꾼이니 변사 스타일로 소개해보자. 저자는 말이야. 1969년 서울에서 농인 부모의 3남 3녀 중 4번째 차남으로 태어났으니 눈빛과 몸짓이 그의 첫 언어가 되었도다. 부모님의 눈빛, 언어와 손짓을 흠뻑 익혀 태생부터 이야기꾼의 기질을 타고났구나. 그리하여 중학생 때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이사 갔을 적엔 교과서를 덮어두고 소설책을 지고 다니며 영국 무대도 드나들면서 예술적 기운을 쌓았도다. 그리고 그의 나이 22 되던 해 품 안에는 100일 된 아들이 있었으니 이제 저자는 22의 어린 가장이 되었구나. 안산에서 파견 노동을 전전하던 중 마침내 율촌하게 자리 잡아 노동자 활동에 힘쓰며 평양도 다녀오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세상에 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속 할 말이 많아지자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했구나. 자, 그리하여 30년 7개월 7일을 꼬박 일한 직장을 마침내 떠나니 이제 세상 밖에서 자주 놀지 못했던 농아인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수화로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고 연극도 하고 타로 카드도 보며 한량처럼 지내는 게 아닌가. 그럼 이쯤에서 저자의 글 공부를 살펴보자. 한국희곡작가협회 아카데미에서 희곡을 배웠고 서울예술대학 문화예술원에서는 소설을 공부하고 한국방송통신대 대학원에서 문해창작 콘텐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니 직장 다니며 서울까지 오가며 공부하는 고생 또한 만만치 않았겠구나. 수필 부분에서 시흥 문학상 대상, 희곡 부분에서는 근로자 문화예술제 은상, 영국 올림피아드 희곡상, 소설에서는 한국소설창작연구회 신인상, 21년 글로벌 경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니 오호라 실력이 막강하구나. 그리고 지은 책으로는 꽝스반점이 있으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다. 라고 네.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사실 짧은 글에 담으셨지만 사실 내용은 엄청 파란만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노조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성인이 되면 모두들 뭐 결혼한다 이러던 시절인데 22살은 너무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본 것 중에 저는 그 노조 활동조차도 아들을 네. 위해서 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책 이야기는 전반적으로는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 가기 전과 군에 갔다 오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20대 시절의 그렇죠. 아버지의 이제 느낌과 또 아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왜 쓰려고 했어요? 딸도 아니고 아들을. 일단 우리 딸은 네. 에피소드가 없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딸의 성격이 네. 자기가 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결과 통보하는 딸이에요. 아. 아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줘.
결과를 통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 딸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1살 차이인데 네. 어릴 때 슈퍼마켓을 가가지고 아들하고 딸 데리고 구멍가게 가서 야 아빠가 과자 하나씩 사줄게 골라. 네. 그러면은 딸은 딱 하나를 골라요. 네. 너 오빠가 못 골라. 막 이거 어쩌지 막 이러고 있으면 동생이 오빠는 이거 해. 그래 딱 골라줘.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의 성격 차이를. 성격 차이가 이렇게 나고 뭐 우리 아들 뭐 중학교 때 뭐 네. 좀 컸을 때 야 가서 두부 하나 사와.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 왜? 두부가 종류가 많아. 야 이 새끼야. 아무거나 사와. 종류가 너무 많다고. 근데 만약에 딸한테 심부름을 똑같이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가 와. 네. 아빠 여기 가게인데 두부가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 사? 라고 딸은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격 차이가 나죠. 그래갖고 딸은 에피소드가 아빠와의 사이에. 사이에서 딸은 아빠 이거 좀 해줘. 그리고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들은 항상 고민을 해. 네. A를 할까 B를 할까? 네. 그리고 선택을 또 못해. 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계속 그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돼. 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웃긴 게, 네. 야, 내가 보기에는 A가 낫다. 그럼 또 A를 안 하려고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키면은 네. A야, B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A인데, 그럼 나 B 할래. 뭐 이런 식이 나오니까 아주 이걸 네. 잘 얘기를 해야 돼. 네. A도 좋고 B도 좋은데 기냥이면 A가 조금 난 것 같은데 뭐 B 해도 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A 할게. 이렇게 되니까 아들은 손이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좀 많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딸하고 엄마의 소통과 그렇죠. 저와 아들의 소통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들이 너무 명료해 보여요. 큰 고민이 없어 보이고 결정하면 직진. 그리고 저에게 이제 항상 모든 결정에 있어서 엄마는 결제하는 사람, 나는 행하는 사람이니까 결정권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설명하고 이래서 돈 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그리고 병원 같은 뭐 진료받을 때도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다 받은 다음에 간호사한테 전화가 와요. 진료비 청구 전화가.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왜 엄마한테 찡찡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가기 전부터 사설이 길거든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아픈데 이만저만해서 힘든데 내가 이만저만해서 가야 돼. 너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딸하고 에피소드가 많고 아들은 거의 지금 독립해서 사는 전화통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큰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마음이 쓰이는 자식은 분명히 있다, 더. 그래서 혹시 그 아들이 여러 결정을 두고 고민하고 또 더 선생님의 마음을 쓰게 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에피소드가 더 많다고 느끼시는 건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아이의 성격상 네. 내가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책의 내용에도 썼지만은 네. 아버지에게 아들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딸은 네. 나중에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이제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완전히 동지가 돼. 네. 친구에서 동지가 되는데 네. 아버지에게 아들은 영원한 친구는 안 돼요. 그래요? 영원히 친구가 세대 안 차이가 돼요. 있는 건 아니고? 세대 뭐 엄마하고 딸은 뭐 세대 차이 아니 없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거에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엄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뭔가 책임을 져주는 그러니까 약간 그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되게 높았던 아버지의 권위가 높았던 시절의 아버지에서 겨우 벗어난 세대잖아요. 저는 그 권위라기보다는 네.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버지의 또 다른 꿈이야. 그래요. 그거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나를 닮은 아들을 보면서 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가 나. 그런데 아들이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어.
나는 쩝쩝소리 내면서 밥을 먹는 내가 싫은데 네. 얘가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 거야. 네. 그럼 야 그거 하지 마. 네. 아빠도 하면서 아빠도 쩝쩝거려. 알아. 그러니까 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네.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네. 아들을 통해서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진로를 선택해서 예. 이 책에 보면 결국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경찰로 지금 일을 하고 일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앞과정에 이제 뭐 연극도 하고 싶었고 예. 또 나름 고민할 시간도 필요했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사실 그 경찰이라는 게 아버지가 원했던 직업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일종의 이제 저희 딸이 저한테 자기에게 이러는 건 엄마가 어렸을 때 겪은 결핍에 대한 반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이뤘던 채워지지 않았던 욕망을 딸에게는 좀 금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가 서포터하면서 밀어붙여 보려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사실 직업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은근 저도 왕년에는 또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연극을 하려면 정말 진지하게 잘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러면서 속으로 답답해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딸이 지금 아시지만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연극을 한 2편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고 조금 더 매진할 수 없나? 저 막 더 달려들 수는 없나?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아들에게는 참 힘들겠다. 왜냐면 저는 뭐 극단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할 조언이 없지만 또 이렇게 직접 연극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보는 눈도 높으시고 이래가지고 어디 아들이 그 기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도 내색은 안 했지만 힘들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딸이 그런 얘기예요. 아빠는 뭐든 물어보면 답을 해준대. 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걸 물어보면은 다 답을 해주고 다 어떻게 하냐고 뉴스 봐봐. 다 알게 돼. 그러고 이제 웃고 마는데 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책에는 20대, 20대까지 이야기를 썼잖아요. 네. 30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질문이 사라져요. 걔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네. 나이 먹으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0대의 그 아이의 성장과 또 아버지로서의 성장이 같이 담긴 글이기도 하잖아요. 맨날 반성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런데 그걸 이제 브런치에 쓰셨다고 하셨어요. 왜 브런치에 이렇게 쓰게 됐을까? 이걸 남겨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네. 브런치에 무슨 이야기를 쓸까를 일단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부자 아빠가 아니에요. 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 거의. 내가 아이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제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한 30년 이상씩 됐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추억하고 기억할 때 딱히 그게 없어. 그래갖고 우리 때는 뭐 사진도 많이 안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책으로 한번 적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제목은 아들에게 추앙받고 싶다지만 우리 딸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삐진 것 같아. 딸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들만 자식이냐. 그러니까 그 깡수반점 첫 책 낼 때 네. 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딸이 아빠 그 책 내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굿즈 만들어 갖고 네. 책 그 한 권당 굿즈 하나씩 해가지고 와. 했잖아요. 굿즈 만든 게 오히려 책값만큼 들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큰 돈 썼어. 엄청난 서포트죠. 네.
그렇게 자기 일을 마냥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 책 냈다. 요 아들에게 추앙받고 싶다. 축하해. 끝이야.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이랬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참 근데 이제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성장해서 초등학교 4학년 돼서 한국에 왔는데 다시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막 그 일제 시대 안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잘 부역하고 산 사람들은 나름 또 누리고 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 살았던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한국에 오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힘들게 장남의 위치에서 살아간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어땠는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어땠는지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하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할머니는 그 일본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는 어땠을까? 할아버지는 어땠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두었더라면 소시민의 삶이라도, 일제시대의 삶을 단편적이라도 내 가족사 안에서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정작 지금 현재 내가 이주민과 관련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 부모가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그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잊어버린 채 살다가 요즘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인 거죠. 후회. 그러니까 기록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잊혀질 기억들을 남겨두고 그것을 다시 데코 씹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라진 가족사를 쌓아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들에게 추앙받고 싶다는 그 제목은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딸이 화낼만 해요. 왜 아들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들과의 또 부모 관계와 또 딸과의 부모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엄마와 딸의 관계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엄마의 관계, 이 모든 게 사실은 그렇게 결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독 아들에게 어쩌면 과거의 선생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사실 채워주지 못한다는 우리의 항상 자책은 그거잖아요. 저 돈 많은 강남의 부모님처럼 해주지 못해서 맨날 그 제한된 자원 안에서 막 아이가 성장하길 바라지만 애들도 깝깝하잖아요. 뭐 상대적 빈곤도 느낄 거고, 더 있었으면, 근데 부모에게 차마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렇지. 것들도 많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책을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그래도 꽤 대화를 많이 하신다, 엄청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유머스럽게 토닥토닥 싸우는 것처럼 묘사하셨지만 사실 그 정도의 관계를 갖지 못한 지금 선생님 나이대의 아버지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좀 그 아버지들한테도 좀 이렇게 이 책이 좀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놀란 게, 네. 이 책을 나온 지 지금 한 일주일 좀 네네. 됐는데, 네. 일단 고등학교 동창들, 친한 친구들한테 몇 권을 보내줬어요. 네. 야, 나 두 번째 책 나왔으니까 읽어봐. 그리고 이제 보내줬는데, 한 5명 친한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2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야, 받자마자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10권 샀다. 오. 2명이 영삼이하고 용준이가 10권씩 또 따로 샀다. 그래갖고 자기 주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했다. 그 얘기를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많구나. 그렇죠. 선생님은 그래도 뱉으시는 거잖아요. 예. 이야기로, 글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안에만 싹혀두고 있는 우리 그 또래의 중년에 예, 진짜 군에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취업을 시키거나 그 나이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뭔가 너무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차마 말을 못하죠. 평소에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엄마 아빠가
궁예는 아니야. 너네들이 말 안 하고 있으면 몰라. 응? 관심법을 갖고 있지는 않아. 말을 해야지 알고 그리고 그 이야기와 또 같은 맥락인데 네. 삐쳐라. 삐치고 왜 삐쳤는지 말을 해라. 괜히 혼자 삐쳤는데도 안 삐친 것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삐쳤으면은 난 뭐 때문에 삐쳤어.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알고 고치던지 아니면은 뭐 해결을 해줄 텐데 뭐 간신법까지는 궁예도 아닌데 말도 안 하고 그 표현도 안 하면은 물은 모른다 아빠는 항상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경제권을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갖고 있잖아요. 네.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네.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노스페이스 뭐 이런 비싼 패딩을 갖고 싶은데 아빠는 그런 형편은 안 된다. 한 국내 브랜드로 하자. 그렇게 타협을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무조건 안 돼. 뭐 이것보다는 야 그거 아빠 센데. 나도 입고 싶은데 네. 사가지고 우리 반반 입을까? 뭐 이럴 수도 없고. 네. 이 얘기를 해야죠. 그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온다가 이제 중2 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길어지면 이제 계속 별말을 주고받지 않은 채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아들이 엄마한테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직접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가 중재를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졌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세 드셔서 은퇴쯤 할 때쯤 돼서 아들을 보면 아들은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고, 그렇죠. 뭐 만나서 명절에 잠깐 뭐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저도 딸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고비고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두려울 때 그래도 아버지로서 내가 막 드러내놓고 개입하면 또 너무 그렇지. 아들이 너무 싫어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 개입하는 장면들이 저는 너무 이제 짠하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특히 논산에서 나오실 때 예. 우셨다는 표현에 많이 울었어요. 보통은 여성들이 거기서 오열을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저는 감흥이 없었어요. 논산에 들어가는 아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연변장에 섰는데 이제 부모들 서 있고 이제 아들들이 운동장에 쭉 서 있다가 이렇게 뒤돌아서 부모님께 격려하고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오열을 막 해서 난 전혀 마음에 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아무 이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려고 이렇게 덤덤한 듯이 있는데 선생님은 줄줄줄 눈물을 많이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도 군 생활을 해봤고 네네. 그 아이가 그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서부터 해가지고 걔 태어나던 날 그 병원에서 그 아이를 처음 만난 순간서부터 그 군에 입대하는 그 순간까지 영화가 한 편이 막 눈앞에서 막 지나가는 거야. 막 다 막 그 장면들이 막 보이면서 울기 시작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울고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울고 한참을 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정하고 이제 올라왔죠. 아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외국인이어가지고 군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를 거예요. 이 부모들이 이 막 온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연병장에서 막 애 하나를 보낸다고 뭐 정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낯설었을 건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오히려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군의 어떤 그 폭력적인 그럼 예. 그때는 더 심했죠. 예, 폭력이. 폭력적인 어떤 관계, 선임을 잘못 만났을 때 뭐 너무 걱정이죠. 사실 저는 이제 간접 경험으로만 주로 이제 남학생들로부터만 들은 이야기들로만도 이거 어쩌나, 이거 또 가서 뭐 들어가자마자 욕을 한다는데 또 이거 욕을 견디려나, 뭐 맞으면 어떡하나, 별 걱정이 다 들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책 안에서 보면
아니나 다를까 네.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또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철렁함이라는 건 정말 어떠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죠. 몸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을 네.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요즘 군대가 아무리 뭐 좋아졌다고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 안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자꾸만 사람들은 뭐 자의식이 부족하니 뭐가 부족하니 막 이런 그건 본인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쵸.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뭐 소돼지 키우는 것 마냥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걸 못 견딘다고 본인이 자질 부족 뭐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분위기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걔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세월호 가만히 있어보자. 강우병 때 우리 아이가 같이 나랑 같이 집회를 갔었어요. 예, 강우병 집회. 강우병 때 그때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고 이제 뭐 그 세월호 때 박근혜 때 갔다 군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훈 시간에 네. 군인들 모아놓고 정훈 시간에 네. 저 광화문에 저렇게 촛불 집회 가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이제 아들이 손을 뻗쩍 든 거야. 너는 왜 갔을까?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갔었다. 그러면 지금 뭐 다 지난 얘기지만은 그 2리터짜리 페트병을 2병을 먹였대. 물 빼야 된다고. 빨갱이 물 빼야 된다고. 선임이요? 그 장교가. 장교가요? 애들 모아놓고 그 강의하면서 그 얘기는 책이 없잖아요. 없죠. 걔는 문제 생길까봐 그 얘기는 안 썼는데 애들 모아놓고 그 정원 교육하면서 정원 장교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갖고 요셉이는 그 아무 생각 없이 손 들었다가 나갖고 페트병 물 2개를 먹었대잖아. 그래갖고 뭐 저런 잔인하네요. 그런 강압된 그런 군 생활이 있었죠. 그 시대에도. 걔가. 근데 박근혜 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도 요셉이잖아요. 예. 못 가게 했잖아요, 제가. 정권 바뀌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권 바뀌고 갔더니 세상 바뀌어가지고 엄청 좋아졌었잖아요. 핸드폰 되고. 그, 안양에 있었거든요. 그 정보사령부에 있었는데, 뻑하면 일과 끝나고 잠깐 집에 놀러 오고, 뭐 애들하고 후임들하고 PC방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그리고 뭐 내무반에서 안 싸운대서 왜 안 싸우냐 그랬더니 각자 핸드폰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서로 터치를 안 한대요. 옛날에는 뭐 채널권 갖고도 뭐 선임이 보라면 봐, 이 자식아 이런 문제 봐야 되고 뭐 근데 그런 게 없어졌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핸드폰 없었죠. 또 뭐만 하면 좌파라는 빨갱이라는 말이가 듣던 시절에 너무 순진하게 손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 손을 왜 들어 새끼야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들었는데 설마 군대에서 뭐 이거 갖고 뭐 큰일 나겠냐 물을 페트병 2병을 먹었대잖아. 세상에요. 물 뺀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그 아들이 군대 있는 동안 그 얘기를 군대 있을 때 해줬어요? 아니면 제대하고 나서 해줬어요? 물 먹은 얘기는 이제 휴가 나와서 얘기를 들었던 거고. 그럼 그 얘기 듣고 나서 계속 조마조마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간심사병으로 분류되는 것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군대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는 지인 중에 아들 하나가 간심사병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 친구가 군대 가서 계속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옆에서 듣는데 불안 수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간심사병으로 이 분류된 것이 또 왕따의 원인이 되고 그런데 이 아이는 불안한데 동료들한테 뭔가 같이 동료애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일과가 끝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도망치고 싶다 막 이런 말을 막 수시로 해대니까 그 지인이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아들을 낳아서 키운다는 게
민주화되지 않은 세상에서는 너무 그냥 계속 뭔가 두려움, 걱정, 무사히 막 이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은 거죠. 중년의 그 남성들한테 좀 세상을 그러면 좋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 돼 망할.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놓고선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고 미화를 시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군대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다를 할 정도로 모두 군대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폭력마저도 미화되고, 예, 뭐 제대로 음식 주지 않아서 막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뭘 먹었네 하는 것도 미화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그 지금 이제 선생님의 아들 세대는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커온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군대 가서 어떤 폭력적 상황 안에서 억압된 상황을 견딘다는 게 참 쉽지 않았겠다. 근데 책 안에서 이제 독자들이 좀 읽어보시면 알 텐데 면도날이 네, 나왔을 땐 정말 읽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버님으로서 너무 생각이 복잡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대장한테 이제 네.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면도날을 그러니까 그 따로 이렇게 케이스 네. 면도기 케이스에서 면도날만 빼서 네.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다가 걸렸다. 네. 그래갖고 아무 일은 없다. 네. 걱정하지 말고 면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네. 진짜 놀랬죠. 그렇죠. 그래갖고 갈 때 너무 떨리셨지 않아요? 만약에 발견이 안 됐었으면은 무슨 일이 생겼었으면은 네.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런데 뭐 책석에도 이야기를 썼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일은 잘 해결되고 그래서 조금 많이 안심은 됐죠. 그러니까 수시로 면회를 가야 되고 그때 홍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안산에서 이제 홍천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도 이제 야 면회를 가가지고 확인을 내 눈으로 해야지. 네. 홀딱 뺏겨놓고 그래갖고 갈 때마다 나는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목욕 가자. 어디 아파? 뭐 어디 다친 데 있어?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목욕탕 가서 이제 야 등 좀 밀어.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야 이건 전에 못 보던 상처네.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뭐 훈련 받다가 이렇게 됐어.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 확인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제가 좀 다르구나. 이거 엄마가 돼가지고 목욕탕도 못 들어가는데 또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눈썰미를 가진 남편도 없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그 나중에 뭐 군대에서 여러 폭력 사건 후에 이제 발견되는 사인을 조사하다가 멍들 밝으면서 엄마들이 막 오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의 아들을 집어넣은 날 저희 주차장에 군인권센터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전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얼른 사진 찍었잖아요. 혹시 몰라. 필요할 수도 있어. 그만큼 군대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폭력 집단 안에 아이를 밀어넣는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아들을 여전히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비극이고 글을 쓰신 김에 계엄군이 이제 국회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군에 보낸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군인이니까 국가에 충성해야지라는 사고방식을 하기에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전쟁도 아닌데 같은 사람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야 된다는 게 굉장히 뭔가 이제 그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래서 뭐 아주 뭐 유명한 짤이 하나 돌았잖아요. 아버님이 아들에게 민간인에게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근데 그걸 보시면서 그게 이해가 되든가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 상황이면. 그렇죠.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보냈지. 네. 윤 대통령을 지키라고 군대 보낸 건 아니잖아. 네.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됐든 사실 부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엔 되게 많았고. 예, 많았죠. 그래서 다행히 그 시절에 우리가 군대에 아들을 보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과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그 군에 있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들더라고요. 이제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그전에는 안 보였던 뉴스들이 보여. 군대에서 사망 사고 나고 군대에서 무슨 사고 나고 네. 뭐 그 해병이 물에 떠내려가고 네. 뭐 전에는 관심도 없던 뉴스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곳은 네. 군에 아이가 있으니까. 네, 네. 이번에 개원군 그 아이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이. 그러니까. 그래서 추천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제가 뭐 오늘은 우리가 또 시절이 이래가지고 군대 보낸 아들들 걱정이 제일 많은 시절이라 이제 군대 얘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5페이지에 그런 말 쓰셨잖아요. 아들 군대 가는 날은 아들이 처음 입대할 때 느낀 아버지의 혼란과 걱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며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농담을 던지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안정과 무사기한을 기도한다. 이러면서 추천사의 이 부분을 또 그렇게 뽑으신 거 보면 우리가 이 군대라는 문제만큼은 어떻게 그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여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군 생활을 잘 지내기를 바랬고 다행히 잘 지내서 그나마 제대를 예, 무사히 해서 지금 이제 오히려 또 경찰이 됐단 말이에요. 경찰이 됐는데 또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경찰 아들을 두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 너무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 책을 쓰시면서도 그런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사회에 어떤 바라는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내가 키우는 아들이 사는 세상이 나아질까라는 고민도 좀 하시지 않았었을까? 우리 그 아들이 이제 승진의 누락이 됐던 이유가 처세술이 부족해서다라고 소장이 얘기를 하더래. 소장한테 따졌대. 저기 이번에 상장도 제가 많이 받고 점수도 높고 제가 왜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너는 처세술을 좀 배워야 돼 그러더래. 그래갖고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내가 등산 가자고 불렀을 때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너 회식 한 번이라도 끝까지 있어 본 적 있어? 그 아들이 술, 담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회식 가면은 1차에서 집에 가는 거야. 술, 담배를 못 하니까 2차, 3차 쫓아가기가 뭐 하니까 1차에서만 하고 오고. 그다음에 쉬는 날 등산 가자고 소장이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만 안 간 거야. 아이고야.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네. 그런데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 승진 점수 그 항목에 심사 항목에 소장이 불렀을 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은 어른으로서 그러면서 아들이 한마디 해요. 우리 소장이 아빠랑 나이가 동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어른으로서. 우리 딸 이야기도 한번 한다 그러면은 딸이 다니는 직장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그 뚫려 있는 계단이야. 그 밑에서 보면은 계단 보이겠네요.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직원들이 벽에 붙어서 다닌대. 계단을 다닐 때.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계단이 뚫려 있고 계단 맨 밑에 남자들이 모여서 커피를 먹는데.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벽에 붙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이제 딸이 알고 그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계단을 막아달라. 응?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 그 돈 들여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거기 남자들 못 모이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2, 3일 안 모이더니만 또 2, 3일 지나니까 또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여직원들끼리 그 연서명이 해가지고 사장한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계단이 막혔잖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딸이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른들 입장에서 미처 미관상 계단을 뚫어놨는데 그런 불상사가 있다면 계단을 막겠다. 또는 뭐 이렇게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못 보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무마하고 네. 문제가 어른으로서 같은 어른으로서 창피하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이 탄핵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낯을 좀 드러내고 있는 있죠. 것 같아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누적된 어떤 소수자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또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냥 유지해야 하는가 문제를 드러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드러났다면 사실 가족 안에서 미세하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또 권리 또 자녀의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족 안에서도 민주적이고 대화가 충분히 되는 소통되는 구조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 그냥 난 나았을 뿐이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면서 서로 그냥 모른 체 하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혼자 독립을 하거나 숨어버릴 건가 막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 안에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게 공개됐을 때 사실 사람들한테 내 얘기하기가 그런 건 있죠. 네, 쉽지 않고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윤희용 작가님을 더 잘 알게 돼서 좋긴 하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 특히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는 왜 벌써 이런 걸 쓰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이름 안 썼어. 이름 그래요? 안 쓰고 네. 아들. 그랬지만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아드님이 이 책을 읽으셨나 너무 궁금했어요. 책이 나왔을 때 네.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책이 나왔을 때 그 아이 책상에 앉아 있길래 가서 선물이야. 그리고 책을 쏙 한번 보더니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더라고. 그리고 이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선물이야라고 책을 줬을 때 그 아이가 화들짝 놀라지 않는 걸 보면은 브런치를 봤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짐작컨대. 만약에 이 제목이 아들에게 추앙받고 싶다는데 선물이다라고 책을 줬는데 보고 전혀 몰랐었다 그러면은 화들짝 놀래거나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네. 반응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어. 네. 읽었니 안 읽었니 뭐. 참 그런 얘기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어. 네,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 저도 책을 냈지만 애가 읽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한 번 저희 딸이 제가 하는 북토크에 경주까지 쫓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엄마 책을 읽고 얘기를 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냥 차나 엄마랑 뭐 드라이브 한다 치고 가자 해서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끝나고 나서 크게 저한테 무슨 코멘트가 없어요. 이게 서로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깡수반점 나왔을 때 네. 원주에서 이제 북토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가는데 아무래도 가면 내가 술을 한 잔 먹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딸내미한테 야, 원주 이렇게 북토크 했는데 네가 운전 좀 해라. 네. 가갖고 나는 끝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데 술 한 잔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모아놓고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네. 그럼 네가 좀 운전 좀 해라. 같이 가야. 그래서 갔는데 끝나고 내려오면서 저도 본부장님하고 마찬가지로 물어봤죠. 야, 넌 읽었니? 그랬더니 앞에만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재밌게 읽었나 봐. 내 책 재밌어 새끼야 읽어봐. 뭐 그러고 말았죠. 네. 그 책에서 쭉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윤용 작가님이 이제 깡수 반점 쓰셨을 때는 그 깡수 반점 쓰기 전에 제가 뵀었을 때 너무 사람이 이게 재밌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글을 읽는데 글이
윤희용 작가님이네 이렇게 이제 느낀 게 유머 코드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죠. 네, 그래서 근데 역시 이제 이 에세이도 살짝 드러나게 하지만 깡수 한점에 비해서 덜하다. 이게 뭐 약한데 저는 살짝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들 얘기와 본인의 얘기여서 그러셨나? 아, 조금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에세이잖아요. 에세이니까. 네, 네. 다음번에는 그러면 뭘 쓰시고 싶으실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들 얘기 썼으니까 딸 얘기 써야죠. 예. 올해 그 딸하고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같이 갔다 왔는데 네네. 지금 브런치에다가도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네. 딸하고 아버지하고 여행을 많이 없거든요. 네네. 가족끼리 여행은 가도 딸하고 맞아요. 아버지하고 단둘이서 여행 가는 건 우리도 여행 가면서 봐도 모녀 관계 여행 온 거 봤고 네네. 모자도 봤어. 네. 엄마와 아들 네. 관계도 봤는데 아버지와 딸은 드물죠. 드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하면서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나거나 뭐 이렇게 뭐 옆 테이블에서 쳐다보고 그러면 우리 아빠라고 항상 우리 아빠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 아빠라고 뭐 이렇게 밝혀 저 사람 눈빛 이상해 그래서 우리 아빠라고 항상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버지 그 딸아이와 같이 여행한 이야기를 내년에는 한번 여행기를 사진 잘 찍으시죠? 아이들 요즘 소위 말하는 MZ들 사진은 못 쫓아가요. 그죠. 제가 찍으면은 다 지워. 뭐 이따위로 찍냐고 다 찍고 다 지우고. 뭐 이렇게 사진 찍기가 힘들어. 어쨌든 사진은 참조를 받으셔서 간혹 그렇게 장면을 좀 넣으시면 또 책이 또 재밌게 읽히기도 하시겠네요. 아니 어쨌든 그 스페인 다녀온 얘기도 저희 단어너 FM과 관련된 얘기 에피소드도 있기 때문에 있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딸하고의 또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자로서 살아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나 뭐 그것 때문에 바로 대학을 진학을 못 하셨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어떤 동기 하나 궁금하고 그걸 위해서 또 끊임없이 채워가시잖아요. 공부가 됐든 뭐 여러 방식으로 글쓰기 모임을 하든 그렇게 꼭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어떤 그 나에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 하는 어떤 그 동력 이런 것들은 뭐였을까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없는데 네. 아무튼 무태 신앙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분명히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라면 봉지 30년 만들라고 내가 태어난 이유는 아니지 않겠나. 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이유가 내가 태어난 이유 중에 자식도 내가 태어난 이유가 될 테고 네. 아이들도 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었고 그리고 나를 찾고 싶었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네. 끊임없이 하고 싶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해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일상에 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빴다라는 핑계를 또 많이 대고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그거를 위해서 한 길을 또 어떤 면은 직업과 달리 내가 나로서 온전히 할 수 있는 이 한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는 면에서 참 존경스럽고요. 그 또 책이 벌써 2권 나왔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우리가 또 많이 남았잖아요. 얼마나 또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글을 부지런히 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요즘 글쓰기가 유행처럼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글 쓰겠다고 하는데 뭐 취미로 글 쓰든 뭐 책을 내는 게 요즘 뭐 출판이 쉬워서 글을 쓰든
뭐 다 차치하고 좀 정말 글에 그 뭔가를 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단지 나의 어떤 뭐 취미 활동으로 그냥 시간 남아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자기 삶을 정돈해내고 토해내고 그리고 남에게 길을 또 알려주고 싶어서라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나이가 나 이제 50이야 60이야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을 그래도 하나 해주시면 글 쓴다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그 방금처럼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내가 지금 글 써갖고 노벨문학상 받으려고 글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신춘문예 당선되려고 글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글을 꼭 잘 쓸 필요가 없다. 네.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많아. 그리고 꼭 나까지 네. 글을 잘 쓸 필요가 없고 네. 내가 노벨상 받을 것도 아니니까 네. 부담 갖지 말고 써라. 네. 일단 쓰고 네. 쓰는 기쁨이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5, 60대 친구들 내 또래 5, 60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자서전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 내가 이거는 뭐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것을 글로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갖고 내 삶의 흔적이니까 네. 글로 정리를 하고 아직 요즘은 뭐 80, 90 뭐 세대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한 60 정도 오면은 터닝 포인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서전을 써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책을 세상에 내놓으심으로써 많은 아버지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아들과의 관계를 예. 다시 이제 만들어보는 또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서 아드님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모르고 같이 노래 부르겠다고 혼났어요. 섰다가 아들이 랩을 하는 바람에 뒤에서 뻘쭘하게 서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당시 아드님이 부르셨던 노래 드렁큰 타이즈의 몬스터를 들으면서 이만 작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주의 한사는 윤희웅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단원 FM에서 드라마 천국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워낙 입담 좋으시고 또 글도 참 재밌게 잘 쓰시는 분인데 아들과의 관계를 진솔하게 쓰셨습니다. 또 윤희웅 작가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도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책 널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맘의 상처에 음악의 연고를 발라버려. 장작의 공내 좁혀지는 노선정지 선늘에 갇힌 노랫말 말들은 머릿속 마구간에서 있고 그들은 곁에 들파대로 자유롭고 싶고 금토일월 화수목화 인생은 드라마 이젠 놀랍진 않아 매일매일 끄떡거리는 눈빛심을 따라 필요 없는 우표에 침을 발라버려 엽서에 붙여